네, 안녕하십니까. 최성윤입니다. 자, 이번 단원은 우리 2단원 유전학 단원이에요. 자,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 현상에 대한 것을 연구한 학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생명체들을 보면 얘들의 자손이 결국은 그 부모님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유전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학문에 대한 것이 태동이 된 게 1800 약간 50년대, 그러니까 1800년대 한 중반쯤에 그러한 현상에 대한 규명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규명하신 분이 바로 이 멘델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실 거예요. 멘델 유전이라고 하는 현상. 우리가 또 학교에서도 많이 이제 배우죠. 멘델의 유전 법칙 뭐 해서요. 자, 그게 이제 이때 밝혀진 거죠. 그래서 멘델이라는 이분은 유전자가 뭔지 몰라요. 즉, 지금은 우리가 DNA가 유전 정보 가지고 있다 다 알지만, 이 당시에는 유전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한 현상을 밝혀낸 거죠. 자,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는다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의 부모님, 아버지하고 어머니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각각 물려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된 건데, 이 멘델이라는 사람은 그런 DNA에 전달되는 현상은 전혀 몰랐지만, 부모로부터 무언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예상을 이제 했던 거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마치 그 입자나 물건처럼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위 유전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처럼 DNA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 유전자라는 거를 개체가 가지고 있는데, 개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 중에서 어떤 것을 드러낼 거냐, 내 몸의 이제 표현형이라는 걸로, 즉 드러낼 거냐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즉,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똑같은 형질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뭐 키가 크셨고 어머니는 키가 작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키가 클 거냐 작을 거냐, 두 가지 형질을 다 받았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이 내 형질일 거냐라는 거죠. 아니면 중간 사이즈가 될 거냐. 자, 그거를 이제 규명한 사람이 멘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멘델이라는 사람은 부모가 준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드러날 거다 생각했죠. 만약에 키로 본다면 키가 크고 작다면 키가 클 것이다. 또는 키가 작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봤는데, 그 중에 선택되는 애가 결국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형질이니까 그걸 우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열의 법칙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많잖아요. 키가 사실은 대표적이죠. 아버지가 크고 어머니가 작다고 해서 내가 키가 항상 커요? 내가 항상 키가 작습니까? 아니죠. 내가 뭐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뭐 키가 크는 경우에 나타나기도 작아진 경우에 나타날 수도 있죠. 그것처럼 유전현상은 사실은 더 복잡한 건데, 그것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얘기한 사람이 멘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멘델이라는 분. 그래서 우리는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했던 연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이분이 연구했던 그 실험을 기준으로 이런 실험들, 단정잡종, 양성잡종, 검정결배라고 하는 실험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이후에 1800년대 이제 이후에 1800년대 후반이 될 거예요. 자, 이 후반에는 멘델이 발견한 여러 유전 현상들을 다 연구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유전 현상들이 쭉 지금까지 발견이 되었고요. 1920년대에 이제 이르러서는 염색체라는 것에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또 특이한 사항이죠. 이걸 이제 중심으로 알아냄으로써 유전 현상이라는 것이 염색체와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현상들을 증명해낼 수 있었죠. 그죠? 이게 1920년대 얘기입니다. 자, 염색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연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염색체 하나 안에 유전자가 여러 개 있다라는 게 연관이고요. 멘델이라는 사람은 염색체 하나에 각각 유전자가 하나씩 있다라는 현상을 발견한 게 독립인데, 그걸 이제 약간 대립되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1940년대와 50년대에 이르러서는요, 이제 하디 와인버그의 평형이라고 하는 유전학의 그 이론이 좀 더 이제 발전된 이제 상황인데, 하디 와인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풀이라고 하는 걸 연구한 이제 학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전자를 각 개체별로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이 당시에 이르러서는
집단별로 유전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요. 그 현상이라는 것이 유현상이라는 것이 좀 발달을 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진행을 쭉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멘델 유전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멘델 유전입니다. 자, 멘델이라고 하는 분, 자, 이분이 법칙을 만들었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하나가 이제 우열의 법칙, 두 번째가 분리의 법칙,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독립의 법칙이에요. 자,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물려준 유전자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우성이다. 둘 중에 하나는 그러면 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열의 법칙이에요.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형에 들어가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우성이라고 부르죠. 자, 반면에 분리의 법칙은 부모가 이제 넘겨준 유전자가 있는데 이 둘이 내 몸 안에서 합쳐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있다가 내 자손에게 넘어갈 때 내가 정자를 또는 난자를 만들어서 다음 자손에게 넘길 때 그때 둘을 분리해서 하나를 넘긴다라고 얘기한 것이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독립의 법칙인데 독립의 법칙은 염색체 하나 안에 유전자가 따로따로 각각 하나씩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독립의 법칙.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염색체에 유전자가 같이 있다, 둘이 같이 있다라는 것이 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멘델이 이제 얘기했을 때 그때 이 얘기는 단성잡종 실험으로 했어요.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게 단성잡종 실험이에요. 반면에 얘는 독립은 양성잡종 실험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제 보는 것은 단성 한 가지 성질에 대해서 잡종이다라는 얘기인데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 이제 단성잡종 실험이 있습니다. 자,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할 때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주름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때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부모로부터 둘 다 둥근 형질만 물려받은 애들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자, 그 다음 주름진 완두콩 가지고 실험했는데 얘들은 부모로부터 둘 다 주름진 형질을 받은 애들을 우리가 주름진 형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 역시 순종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럼 얘네 둘이 교배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둥근 형질이 넘어가고 이쪽에서는 주름진 형질이 넘어가니까 두 가지 형질이 이제 같이 몸 안에는 있지만 실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은 요거 이제 둥근 형질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표현형으로 나타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괄호를 하고 적은 것들은 전부 다 유전자형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대문자 R이라고 해서 표현한 둥근 형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성인 거죠.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같이 있을 때, 잡종일 때, 이형접합자일 때 표현형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쪽은 열성이 되는 겁니다. 열성 형질.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한 가지 성질이죠. 콩의 모양이라고 하는 한 가지 성질에 대해서 잡종이기 때문에 얘가 잡종인데 이렇게 단성 잡종이라는 표현을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성 잡종을 만들어 실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성 잡종 교배 실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멘델 실험에서는 유리했던 점이죠. 자, 얘가 항상 첫 번째 세대에서 두 번째 세대를 얻은 다음에 세 번째 세대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자, 교배 실험에서는 항상 첫 번째 세대는 부모 세대라고 명명을 하고 두 번째 세대는 자손 1세대, 세 번째 세대는 자손 2세대라고 불러서 교배 실험을 한 겁니다. 자, 그때 자가교배를 한 거라는 얘기예요. 자가교배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유전자끼리 교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같은 유전자형끼리 교배를 한다라는 것이 자가교배입니다. 자가교배, 자가수분. 자, 그럼 교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여러분 두 잡종을 교배하는 건데 단성 잡종인 애들끼리 교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잡종이 교배되었을 때 대문자가 소문자리 분리가 되었겠죠. 자, 분리의 법칙 분리가 되었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생인세포를 만들어서 줄 때 넘겨줄 때 분리가 되었겠죠. 그럼 서로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3대1이라는 비율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표현형은 3대1, 유전자형은 대문자 R과 대문자 R인애가 1, 대문자 R과 소문자 R인애가 2, 소문자 R과 소문자 R인애가 1이죠. 자, 이게 이제 맨델의 법칙에 대한 얘기이고 담성잡종 교배 실험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을 발견해낸 거죠. 그죠? 이해가세요? 자, 이번에는요, 양성잡종 교배 실험입니다. 자, 이거는 양성잡종 교배 실험이에요.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잡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양성잡종 교배 실험입니다. 양성잡종 교배 실험이에요. 자, 예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성질이 전부 다 순종이죠. 대문자 R과 대문자 R, 대문자 Y와 대문자 Y. 이쪽은 소문자 R과 소문자 R, 소문자 Y와 소문자 Y. 이게 두 가지 성질이 다 이게 지금 순종이에요. 대문자 R과 대문자 Y의 표현형, 소문자 R과 소문자 Y의 표현형이 나온 거죠. 표현형은 결국 유전자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때 여기서는 대문자 R과 대문자 Y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소문자 R과 소문자 Y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콩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얘는 지금 둥글다라는 형질이죠. 요거 Y라고 하는 것은 황색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황색콩, 노란콩이죠. 자, 요거 소문자 R은 주름진이라는 의미고요. 소문자 Y는 이제 녹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제 교배를 해서 보는데 F1이에요. F1 자손 1세대. 그럼 넘길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대문자 R과 대문자 Y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R과 대문자 Y가 넘어오죠. 자, 이쪽에서는 소문자 R과 소문자 Y가 넘어오죠. 그럼 얘네들이 합쳐지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애를 우리가 양성잡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양성잡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성잡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양성잡종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런 애를 이제 자가교배하는 거죠. 자, 이런 애를 자가교배합니다. 그럼 자가교배하면은 유전자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애와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교배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생세포를 만드는데, 자,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문자 R과 대문자 Y가 만날 수도 있지만 대문자 R과 소문자 Y가 만날 수도 있다. 그 비율이 이제 1대1이다라고 본 거죠. 즉 얘가 만들어내는 생세포를 얘기하는 건데 F1이 만들어낸 생세포, 대문자 R과 대문자 Y가 같이 왔지만 대문자 R은 대문자 Y에 만날 수도 있고 대문자 R은 소문자 Y에 만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문자 R과 대문자 Y가 같이 왔지만 얘들은 늘 붙어 다니는 것은 아니고 독립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독립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독립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자끼리 같이 다느냐, 이거에 대한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자끼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편합니다. 분리의 법칙과 비교를 해서 아시는 거예요. 분리의 법칙은 같은 문자죠. 다시 볼게요. 자, 분리의 법칙은 같은 문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문자가 떨어지는 거죠. R인 애들이 떨어지는 거고, 지금 독립의 법칙은 다른 문자끼리 같이 다니냐 같이 다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소문자 R도 마찬가지. 소문자 Y와 같이 왔지만 대문자 Y와 만날 수도 있고 소문자 Y와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역시 비율은 1대1이기 때문에 전부 다 1대1대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유전학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보는 시험이 다 마찬가지, 뭐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F1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교배한다고 하면 이 F1이 만들어내는 생직세포 있죠. 얘들이 어떤 애들이 만들어지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중요한 점이에요. 자손을 만들 때 어떤 거를 넘기는가,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문자 R은 대문자 Y하고 만날 수도 있지만 대문자 R은 소문자 Y하고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1대1의 비율로 만나는 거죠. 마찬가지. 소문자 R은 대문자 Y 만날 수도 있지만 소문자 Y 만날 수도 있는 거죠. 1대1의 비율로 만나는 거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1대1대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생직세포가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으면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예, 밑에 있는 애들의 칸을 우리가 다 적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4개를 다 합하면 되는 건데, 이거 하나만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대문자 R과 대문자 Y로만 구성된 애들이죠.
그럼 얘들의 표현형은 결국 대문자 R과 대문자 I일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 오른쪽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요. 대문자 R과 대문자 R이 만났고 대문자 Y와 소문자 Y가 만나죠. 지금요. 보시면요. 대문자 Y와 소문자 Y가 만나죠. 그럼 이러한 유전자형인데 이런 유전자형에서 우열의 법칙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대문자 R과 대문자 Y의 표현형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16칸을 다 유전자형을 적어보게 되면 이와 같아요. 유전자형을 다 적어보게 되면 이와 같다는 거죠. 이와 같아요. 자, 그래서 대문자 R 또는 대문자 Y를 하나만 갖고 있으면 표현형이 대문자 R 또는 대문자 Y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칸들을 다 세보니까 자, 여기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1은 1, 1, 1, 1, 1, 1, 1, 1. 9칸이라서 9칸이 다 1씩 있으니까 9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9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자, 그럼 나머지 것들도 이제 보게 되면 대문자 R이 하나라도 있고, 그리고 언더바를 한 것은 이제 하나라도 있으면 되니까 다른 하나는 뭐 대문자 R이든 소문자 R이든 상관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소문자 Y, 소문자 I로 구성되어 있으면 어차피 표현형은 대문자 R과 소문자 I로 되겠죠. 이게 이제 역시 3. 얘는 소문자 R과 대문자 Y로 되어 있는 애들이죠. 소문자 R 2개와 대문자 Y 하나 언더바 이렇게 된 애들은 무조건 표현형이 그렇죠. 3, 1. 즉 여기 이제 칸들을 보게 되면 얘들은 대문자 R과 소문자 R로 구성되어 있고 얘들은 소문자 R과 대문자 Y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애들은 소문자 R과 소문자 Y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의 비율이 이제 9, 3, 3, 1이에요. 이런 애들의 비율이 9, 3, 3, 1의 비율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멘델의 법칙에서 양성잡종 교배신을 해서 본 건데 이게 이제 독립의 법칙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대문자 R은 대문자 Y와 같이 다닐 수도 있지만 따로 다닐 수도 있다. 그지? 네. 여기 이거죠. 이거. 그지? 얘가 만들어내는 생익세포의 비율을 우리가 잘 봤을 때 1대 1대 1대의 비율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독립인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우성의 정도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성의 정도. 자, 이제 약간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성의 정도라는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우성과 열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형접합자일 때 표현형에 나타나는 형질, 이걸 이제 우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형접합자일 때만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형접합자일 때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즉 우성은 이형접합자일 때 나타나거나 또는 이제 동형접합자일 때에도 표현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우성이고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형접합자일 때만 표현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우성이에요. 자, 멘델이라는 분이 얘기한 것은 이 완전우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우성. 우성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고 완전우성. 자, 잡종일 때 어느 하나의 표현형에만 어느 한 형질만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까 이제 완득공 실험이죠. 자, 얘하고 지금 교배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단성잡종이죠. 여러분, 얘가 단성잡종 아니에요? 단성잡종. 표현형으로 보면은 대문자 R인데 유전자로 보면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있는 애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의 표현형을 완전히 따라갔죠. 그렇죠? 대문자 R 표현을 완전히 따라갔죠. 자, 얘를 자가교배하면 3대1 비율 아까 표현형이 나왔죠. 이게 완전우성이에요. 알겠죠? 이런 게 완전우성이죠. 대문자 R은 소문자 R에 비해서 완전한 우성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얘는 이제 완전한 우성이 되는 거죠. 완전한 우성. 알겠죠? 완전한 우성. 자, 여러분. 이제부터 실험을 공부하게 되면, 유전 실험들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유전 실험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요. 교배 실험을 봤을 때 비율을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제 표현형의 비도 좋고요. 유전자형의 비율도 좋고요. 이 비율을 잘 보면요. 어떤 현상인지를 알 수 있는, 유전 현상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친구도 여기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쳐놨는데
지금 보면은요, 다른 형질끼리 교배를 했을 때 한 형질만 표현이 나타나고요. 부모 세대에서 다른 형질을 보이는 애들끼리 교배했을 때 한 형질만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 F1을 자가 교배했을 때 3대1 비율 나오게 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완전우성이라는 유전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3이라는 숫자가 나온 애가 완전우성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 그 요령이죠, 사실은요. 시험 보는 요령입니다. 유전학은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해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계산해야 되니까 어려워하거든요. 그때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려면 사실은 공식과 요령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공식들도 좀 뭐 얘기를 할 거고, 또 몇 가지의 그 요령들도 얘기를 할 건데, 요령에서의 특징은 이걸 보는 거거든요. 표현형의 비율이나 유전자형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이 볼 수가 있으면 무슨 현상인지를 빠르게 답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시험 문제들은 아예 이러한 유전상에서의 표현형의 비율이나 유전자형의 비율을 주고 무슨 유전현상인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도 사실은 허다하게 많아요.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실험들은 이제 문제를 뭐 풀게 하는 것도 이제 꽤 많은 거죠. 그죠? 알겠죠? 이건 강조해도 뭐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안정 우성이라는 유전상을 볼 겁니다. 자, 어느 형질도 우성이 아닌 거예요. 어느 형질도 우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형접합자일 때에는 그 형질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동형접합일 때에는 그런 형질이 나타나는 게 맞는데 잡종일 때 어느 형질도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불안정 우성의 특징이에요. 자, 금호초에 꽃잎 색깔이 있어요. 금호초에 꽃잎의 색깔, 금호초에 꽃잎 색이 있는데 그 색깔이 예를 들어 붉은색이고 예를 들어 흰색이에요. 붉은색을 나타내는 문자를 내가 R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R 플러스로 이렇게 R 플러스로 표현했어요. 그럼 R 플러스만 있다면 얘들은 붉은색인데 스몰 R만 되어 있으면 이것은 그럼 흰색이에요. 그러면 R 플러스라고 하는 애와 R이라는 애가 있고요. 얘네 둘을 이제 보는데 얘네가 이제 우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제 불안정 우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하고 얘가 교배하면은 R 플러스하고 R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색깔이 분홍색이 나왔죠. 그럼 붉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안전 우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불안정 우성의 경우에 F1을 자가 교배하게 되면 멘델의 분리의 법칙은 여기서 만족했나 봐요. 그래서 R 플러스와 R이네하고 R 플러스와 R이네를 자가 교배하니까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R 플러스와 R로 나눠졌고요. R 플러스와 R로 나눠졌는데 얘들은 붉은색이 나오지만 얘하고 얘는 지금 분홍색이 나오고요. 얘는 지금 흰색이 나오기 때문에 비율이 1대 2대 1 나온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이런 게 우리가 불안정 우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그럼 불안정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는 거죠. 부모 둘이 교배했는데 부모의 형질 어느 것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안 나타난 단성잡종인 애를 자가 교배하게 되면 1대 2대 1 비율 나와요. 이렇다면 이건 불안정 우성인 거죠. 이렇다면 이것은 불안정 우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성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표현형을 판단할 때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냐라는 건데, 이건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잘 물어보진 않지만 제가 이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적어놓은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유전자 자체예요. DNA에 있는 유전자 자체. 자, 그래서 이 붉은색을 나타내는 이 유전자는 꽃잎에 붉은색 색소를 만들고요.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얀색 색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얘 붉은색 색소와 하얀색 색소가 꽃잎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분홍색이 나온 거죠. 그런데 내가 눈이 뭐 슈퍼맨의 눈도 아니고요. 그걸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색소라는 그 입자를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눈에는 그게 다 섞여가지고요. 분홍색으로 그냥 보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눈이 붉은색과 흰색을 다 이렇게 딱 그 현미경처럼 관찰할 수가 있었다면 아마 나는 공동우성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정 우성의 용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유전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형을 바라볼 때 상당히 주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붉은색과 흰색을 갖다 섞어서 분홍색 나왔어? 아, 불안정성이구나. 그죠? 얘네 둘 다 유전자가 발현되어 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서 색소로 만들어서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이거 그냥 1800년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로 우리는 유전자 공부하고 있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럼 그때 사람들 생각으로 돌아갔을 때 이거 붉은색 흰색인데 분홍색 났어. 그럼 불안정성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공동우성이라는 걸 볼게요. 자, 공동우성의 대표적인 것은 이거 ABOC 혈액형입니다. A라는 인자하고 B라는 인자가 공동우성이에요. O라는 인자에 대해서는 둘 다 완전우성입니다. 자, 공동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잡종이 되었을 때 두 형질이 모두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공동우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공동우성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자, A형인 사람과 B형인 사람이 있어요. 둘이 결혼을 하니까 A병이 지금 나왔어요. 즉 여기서는 A라는 인자를 받았고 이쪽에서는 B라는 인자를 받았으니까 유전자형은 A, B가 되는 건데 어떻게 됐어요? A병의 형질이 나와버린 거죠. 그럼 A병인 사람들끼리 F1들끼리 결혼을 시켰어요. 교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2를 얻었죠. F2를 얻으니까 A병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이거 퍼넷 사각형이라고 불러요. 이거 퍼넷 사각형. 계속 그리고 있었는데 소개도 못했네. 자, 퍼넷의 사각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퍼넷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사각형 발명했습니다. 자, A병인 사람과 A병인 사람이 서로 간의 유전자를 주어서 교배를 한다고 했을 때 A형이죠. A병이죠. A병이죠. B형이죠. 즉 양쪽의 형질이 모두 다 표현이 나타났죠. 이런 걸 우리가 공동회사로 부르는 겁니다. 공동성. 1대1의 비율로 나왔죠. 이해 가세요? 자, 이런 게 공동성이다라고 부르는 현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 우열의 법칙을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본 겁니다. 우열의 법칙을 조금 더 나누게 되면 뭐가 있어요? 완전우성과 불완전우성과 공동우성이 있다는 거죠. 현상이죠. 자, 이걸 표현형을 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현상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에 한번 약간 응용이에요. 응용한 거. 자, 질환이라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좋은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성열성이라고 얘기하면 다 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어떤 질환은 우성질환일 수도 있고요. 그치? 어떤 질환은 열성질환일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은 유전자형이 표현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정상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둘 다 정상의 형질을 갖고 있으니까 순종이죠. 질환의 형질을 갖고 있으니까 순종이죠. 둘이 결혼하게 되면 하나는 정상 형질과 하나는 질환 형질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과연 아픈 거냐 안 아픈 거냐가 중요해요. 이 친구가 정상의 형질을 가지면은 이것은 뭐예요? 열성 질환이 되는 거예요. 열성 질환. 정상 형질 가지게 되면 두 개가 지금 잡종인데 잡종일 때 표현형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 형질이었으니까 질환 유전자는 상대적으로 열성이 되는 거죠. 그런 질환들 여기 있죠. 생맹, 혈우병, 겸상술빈혈증. 이거 3개 외우도록 하십시오. 워낙 유명한 애들이고요. 생맹과 혈우병은 특히 엑센 대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겸상적혈빈혈증이라고 하는 것도 잘 등장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자, 반면에 이 친구가 만약에 질환의 형질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질환 유전자를 우성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질환 유전자가 그때는 우성이 되는 겁니다. 자, 질환 유전자 우성이 되는 이런 질환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다지증입니다. 손가락이 여러 개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지증. 손가락이 여러 개다. 다지증. 자, 키가 안 자라요. 외소증. 이런 것들은 우성형질입니다. 우성형질. 질환 유전자 하나만 있어도 손가락이 여러 개가 되거나 또는 키가 작은 거예요. 즉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거나 다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다지증 환자 많습니까? 적죠. 그럼 왜 다지증이라는 사람이 적지? 결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지증인 사람이 우성인 거 맞으니까 열성과 우성이 같이 있으면 우성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잡종들이 다 우성 형질을 가지는 거니까 다지증인 사람이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통념상 결혼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다지증이라는 질환이 생겼을 때 우성 질환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전체 인구에서는 다지증 이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다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정상이 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이해 가세요? 자, 우성이라고 하는 것이 열성 유전자를 억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억제하는 건 아니죠. 이거 둘이 같이 있고 누가 표현이 나타나냐 이걸 따지는 것이 특징인 거죠.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멘델의 유전 법칙과 멘델의 유전과 약간 이제 제가 조금 더 우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요, 여러분. 제가 검정교배에 대한 것을 잠깐 얘기하고 다음 강의 진행할게요. 자, 멘델이라고 한 사람이 얘기한 것. 자, 검정교배입니다, 이번엔요. 이건 여러분 좀 필기해도 좋습니다. 새롭게. 검정교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이걸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검정교배입니다. 검정교배. 자, 검정교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체의 유전자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유전자형을 확인하는 겁니다. 또 어떤 개체의 생식세포들의 종류와 비율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떠한 생식세포의 종류, 어떤 개체의 생식세포들의 종류와 비율을 확인하는 것. 이게 검정교배입니다. 자, 방법은 어떤 개체를 멸성 순종과 교배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개체를 멸성 순종과 교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둥근 콩이 있어요. 둥근 콩. 그럼 둥근 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얘가 유전자형이 이것인지 이런 모르죠. 어느 유전자형이든지 간에 둥근 콩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멸성 순종과 교배하는 겁니다. 멸성 순종과 교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애와 교배하는 것이 검정교배 아니겠어요? 그럼 검정교배하게 되면 이렇게 둘이 교배하게 되면 전부 다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표현형이 뭐죠? 전부 다 둥근 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면 대문자 R과 소문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소문자 R과 소문자를 만날 수도 있죠. 이거 비율이 1대1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둥근 콩이라고 하는 콩들과 그 다음에 주름진 콩이라고 하는 것들의 비율이 1대1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이 1대1로 나왔기 때문에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나왔기 때문에 얘가 결국 대문자가 소문자가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전부 다 둥근 콩 나왔으니까 대문자 R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고요. 얘는 이렇게 대문자가 소문자가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유전자형, 생세포 유전자형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실험하는 가운데 생세포의 비율 종류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결국 얘가 만들어낸 생세포들은 대문자 R과 소문자 R을 만들고 1대1의 비율로 만들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죠.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교배를 했잖아요. 얘가 지금 둥근 콩 아닙니까? 얘가 주름진 콩이고요. 교배를 했죠? 자, 그럼 얘가 만들어내는 생세포의 비율이 어떨 거냐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만들어내는 생세포 비율이 어떨 거냐. 이게 이제 1대1이라는 얘기죠. 대문자 R과 소문자 R을 만들고 1대1로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전부 다 소문자 R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치?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전부 다 소문자 R밖에 없잖아요. 그럼 만났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1대1로요. 그래서 결국 결과물이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이 1대1로 나왔다는 것은 얘가 만드는 생세포, 얘가 만드는 생세포가
대문자알과 소문자알이 1대1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검정교배입니다. 이게 바로 검정교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멘델의 실험이라는 거 하는 것에서 우리가 단성잡종을 아까 자가교배했었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검정교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단성잡종 자가교배하게 되면은 아까 비율이 있었죠. F1에서는 전부 다 둥콩, 그 다음에 3대1 비율 나오는 것. 검정교배에서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죠. 자, 검정교배에서 어떻게 나올까? 자, 검정교배. 자, 그럼 부모 세대에서는요, 대문자 아리네하고 소문자 아리네를 교배했을 때 F1, 대문자 R 나왔죠? 그 다음 얘를 검정교배하는 겁니다. 소문자 R로요. 그럼 F2가 얻어지죠? 어떻게 나온다고요? 대문자 R과 소문자 R의 비율이 1대1인 거예요. 알겠죠? 1대1. 이렇게 나오죠? 단성잡종 교배 실험에서 1대1. 단성잡종 교배 실험을 했을 때 1대1. 오케이? 예. 자, 반면에 양성잡종 교배 실험하는 겁니다. 자, 단성잡종 교배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얻은 것은 멘델의 조건을 이제 만족하고 있거든요. 즉,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을 만족했을 때 그때 1대1 나오는 거예요.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을 만족했을 때 1대1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양성잡종 교배 실험이죠. 여러분, 양성잡종 교배 실험. 자, 이번에는 양성잡종 교배 실험이잖아요. 양성잡종 교배 실험이에요. 양성잡종을 자가교배하게 되면 자가교배하게 되면 어떤 비율 나왔습니까? F1에서는 둥글고 노란 콩, 그 다음에 F2에서는 여러분 비율이 9, 3, 4, 1 나왔죠? 자, 반면에 검정교배하면 어떤 비율 나올까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정교배하면 어떤 비율 나올까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비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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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자, 여러분, 자가교배했을 때 9, 3, 3, 1 나오거나 검정교배했을 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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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는 것은 멘델의 법칙 다 만족하는 겁니다.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을 다 만족했을 때 이 비율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예. 자, 부모 세대에서 둥글고 노란색인 애하고 주름지고 녹색인 애를 교배했습니다. 그럼 F1이 나올 거고요. F1에서는요, 둥글고 노란색인 애가 나왔죠. 자, 얘를 검정교배하는 겁니다. 검정교배하는 거죠. 자, 그럼 F2가 얻어지는 건데, 얘가 만드는 생인세포 생각해 보자고요. 얘는 지금 유전자형이 이거잖아요. 아이고, 잘못 적었어. 자, 유전자형이 이거잖아요. 얘는요, 유전자형이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퍼네사각형 이런 애가 각각 만드는 생리세포 될 것인가? 독립의 법칙 만족하기 때문에 대문자 R과 대문자 R 만날 수도 있지만 대문자 R과 소문자 R 만날 수도 있죠. 소문자 R과 대문자 R 만날 수도 있고요. 소문자 R과 소문자 R 만날 수도 있죠. 얘가 만든 생리세포는 전부 다 소문자 R과 소문자 R밖에 없죠. 자, 얘 독립이기 때문에 비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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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얘는 무조건 1. 그럼 여기 비율도 다 나오죠. 자, 어떤 애들 나오는 거예요? 대문자 R과 대문자 Y, 대문자 R과 소문자 Y, 소문자 R과 대문자 Y, 소문자 R과 소문자 Y가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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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죠. 유전자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소문자 R과 소문자 Y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런 애들임을 알 수 있죠. 알겠어요? 자, 양성잡종 교배 실험을 했을 때 멘델의 법칙들을 다 만족한다면 자가교배하면 9331, 9331, 검정교배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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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겠어요? 숫자가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맨 뒤에 있는 애가 16분의 1 또는 맨 뒤에 있는 애 곱하기 9 했을 때 앞에 게 나오면 자가교배한 거구나, 멘델의 법칙 만족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정교배했다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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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건 쉽죠. 숫자가 똑같은 거니까. 시험 문제 복잡한 숫자가 나오더라도 곤란할 수 있죠. 예? 곤란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40씩 곱해봐. 40씩 곱하면 360개, 120개, 120개, 40개 나온단 말이야. 시험 문제. 그럼 이거 독립업칙인가? 에? 독립업칙이죠. 양성합종인회를 자가교배했을 때 360개, 120개, 140개 나왔다. 독립인가? 독립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독립이다. 알겠죠? 독립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멘델의 법칙을 얘기를 했는데, 멘델의 법칙을 까다롭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 특징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잘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들, 담당잡종과 양성합종을 가지고 검정교배한 것들 얘기를 쭉 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참고로 잘 이제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조금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이제 용어예요, 용어. 여기까지 용어 잠깐 설명을 이제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복대립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복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하나에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염색체 한 위치에 여러 개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근콩, 주름진콩 이렇게 가면요, 이런 염색체에 어떤 한 위치에 둥글고 주름진 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대리유전자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내가 아버지로부터 염색체를 하나 물려받고 어머니로부터 염색체를 하나 물려받았는데, 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하나 물려받은 게 이쪽에 대문자 R인데 이쪽 하나가 소문자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의 위치, 이 위치에는 대문자 R 또는 소문자 R이 올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리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내가 대문자 R 여기 갖고 있었고 어머니가 소문자 R을 갖고 있어서 이 위치에는 저 둘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대리변자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ABO식 혈형이죠. ABO식 혈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염색체에 어떤 한 자위에 A 또는 B 또는 O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염색체에 똑같은 염색체인데 그 염색체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갖고 있는 아버지하고 이걸 갖고 있는 어머니가 있다. 그럼 두 분이 이제 유전자를 넘겨주게 되면 나는 이제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대문자 A하고 O하고요. 그럼 나는 A형이 되죠. A가 완전성이니까. 이런 것처럼 복대리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염색체 자위에 여러 개 유전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복대리 유전자라고 불러요. 시험엔 복대리 유전자는 용어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뭐 알고는 가야겠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자, 반면에 다면 발현의 용어가 있는데 이것도 뭐 시험에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여러 표현형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면 발현이라고 불러요. 유전자 하나가 표현형 여러 개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다면 발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특징은 좀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알고 가자. 알겠죠? 이해가자. 알고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전학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라고 할까요? 기초입니다, 사실은요. 멘델 유전에 대한 얘기와 몇몇 용어들을 살펴봤는데, 이게 기초지만 뼈대가 되기 때문에 이 특징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정리해 갈 수가 있어요. 특히 담성잡종 교배 실험과 양성잡종 교배 실험을 자가교배한다든지 검정교배하는 그 결과들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현상들을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패턴들을 여러분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유전학의 좀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 다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 가지 유전 현상들과 가계도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